자, 여러분들 속보입니다.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이 별세, 즉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조양호 회장이 이제 사망을 하신 거죠. 지금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서 최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본래 앓고 있던 지병이 악화되어 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셨다라고는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느냐, 바로 사상 초유의 사태인 국민연금의 사기업 경영권 간섭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70살 먹은 나이 든 남자가 갑자기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악화돼서 사망을 했다? 저는 이 사건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당연히 최근에 심신에 그 사람에게 큰 충격과 스트레스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기업 회장한테 여러분들 최악의 충격이 뭡니까? 바로 경영권의 상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국민연금이 사기업 경영권에 간섭한 거를 아직도 이게 왜 문제인지 그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요. 사진 윗부분부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을 제가 하나하나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 그래프 표를 한번 잘 보세요. 많은 분들의 오해와는 달리 조양호 회장의 대표이사 연임권은 찬성이 64%로 반대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조양호 회장의 대표이사 연임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반대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연임에는 실패를 했느냐? 대표이사가 연임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즉 66.6%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64.1%만 찬성이죠. 그러니까 1, 2%가 부족해가지고 못했지만 결과 자체만 놓고 보면 조 회장의 연임에 찬성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주 투표대로 한 결과예요. 순리대로 했으면 저 사람이 떨어져서는 안 됐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왜 저 1, 2%가 그 턱걸이로 부족했던 걸까요? 바로 대한항공의 거대한 2대 주주였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이 금융계에서 중국계 중심 자본이라고 많은 의심을 받고 있는 외국인 주주 세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몰표를 보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 반대 35.9%에서 거의 대부분이 국민연금 표랑 외국인 투표입니다. 국민연금이 외국 자본과 결탁을 해가지고 반대에 몰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인 경영진과 창립 오너 일가를 쫓아낸 사건이 바로 이 대한항공 사건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경영권에서 창립 오너 일가를 쫓아내버렸다니까. 국민연금이 외국인들하고 야합해가지고 국민연금이 한국 경영진을 지켜줬거나 최소한 그냥 중립만 유지했더라도 저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투표가 진행된 거라고요. 주주의 정당한 의결권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연금이 개입을 한 이상 더 이상 공정한 주주 투표가 아니지. 국민연금이 개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찬성이 64%나 나오는데 그 10몇 %나 가지고 있는 거대한 2대 주주 국민연금이 중립만 지켰더라면 이 찬성이 몇 프로까지 올라갔겠냐고. 압도적으로 조양호 회장은 연임이 됐겠죠. 나는 저 사건을 보면서 나는 당연히 조 회장의 지병이 악화가 되고 죽음에 이른 이번 사건이 당연히 이제 이 사건과 간접적인 책임, 아니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조 회장이 딸내미들 가정교육을 잘못 시킨 걸 자꾸 이 사건에 끌고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금수저 물고 태어난 철없는 막내 이모 아줌마들이 도를 넘는 짓을 했으면 그 사람 개인의 행동과 그 자체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법대로 물으면 그만이에요. 그걸 가지고 오너 일가의 도덕성을 운운하면서 그 집안 전체의 경영권에까지 국가와 인민 떼법 여론, 국민정서법으로 간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미친 사건이라니까. 학교에서 내가 친구하고 싸웠는데 난데없이 우리 부모님을 불러와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직장에서 자른다? 여러분들은 그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극단적인 비유라고 하지 말고 그 사건의 본질을 법대로 놓고 보면 자꾸 국민정서법 개입시키지 말고요. 법치주의대로 법대로 보면 말이 안 맞다는 겁니다. 딸내미들 가정교육이 잘못됐고 도덕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 법에 저촉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처벌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오너 일가의 경영권 전체 문제를 자꾸 끌고 오냐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거를 보면서 오너 일가의 도덕성을 운운하면서 그 집안 전체 경영권에까지 국가와 인민대법 여론, 국민정서법을 개입시킨다는 것 자체가 미친 사안이라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소름 돋는 줄 아셔야 됩니다. 그죠? 지식인들은 이 사건을 보면 소름이 돋는다니까. 반면에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은 단두대에서 모가지가 날아가는 재벌 총수 일가들을 보면서 횃불을 들고 박수를 칠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지식인이 많습니까? 아니면 정말 가슴 아프게도 멍멍이와 꿀꿀이가 많습니까? 나는 후자 쪽이 더 많을까봐 너무나도 겁이 나고 두렵고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 걱정과 염려가 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댓글 같은 것만 봐도. 여러분들 문재인과 노무현과 문재인은 천사가 아닙니다. 참 이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들 정치에는 선악이라는 건 없어요. 좀 더 현실에 적합한 사람, 덜 나쁜 사람, 차악 혹은 옳고 그른 것만 존재할 뿐입니다. 선과 악, 천사와 악마라는 건 정치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무현과 문재인은 천사가 아닙니다. 100번 양보해서 노무현은 비록 무능한 정치인이긴 했으나 저 사람 자체가 골수좌파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꼴통좌파였죠. 골수좌파는 아니었습니다. 노무현 씨는 그냥 좌파와 사회주의 사상에 성인이 되고 나서 후천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은 그냥 꼴통에 불과합니다. 태생이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나이 먹고 나서 사회생활하면서 자기도 거기에 선동된 어떤 그런 일부 좌파의 도구에 불과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양반도 진짜 미친 정책들 많이 추진했는데 굳이 부드럽게 봐주겠다면 그 정도라는 겁니다. 좌파의 도구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문재인 씨는 다릅니다. 얘는 진짜로 골수좌파예요. 얘는 학습된 좌파입니다. 골수좌파라고요. 등뼈, 족보가 있는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군인들도 같이 가가지고 미군들과 함께 피 흘리면서 싸웠던 베트남전에 대해서 10살에서 고생하는 미군을 보니까 월남전의 승전에 희열을 느꼈다느니 그런 미친 소리를 문재인 씨가 자서전에다가 휘갈긴 겁니다. 이번에 또 주한미군이 강원도 산불 사건에 대해서 인력을 보내주고 의료팀을 파견하고 또 미군 내에 있는 블랙호크 헬기 같은 거를 또 지원해준다고 했던 거 보면 진짜 월남전에서 미군 고생하는 거 보면서 행복했다라고 지 자서전에 휘갈겨 놓은 문재인 같은 인간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진짜 미국한테는 정말 죄송하죠. 정말로 말 그대로.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저런 걸 대통령이라고 국민들이 뽑아놓고. 여러분들 참고로 월남전이 미국이 힘이 부족해갖고 철수했던 거 아닙니다. 베트남 국토의 거의 90% 95% 이상을 미군과 연합군이 장악하는데 성공했고 공산 월맹군의 숨통을 끊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바로 미국에도 노무현과 문재인 같은 사람들, 대한민국의 586 세대 같은 인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즉 미국 내에 있는 좌파들, 미국의 586 세대, 그 미국 최악의 세대인 히피 세대, 평화주의자 놈들의 그놈의 반전 시위 때문에 국가 내부 정치와 정권의 존립이 흔들리는 바람에 미군이 어쩔 수 없이 철수했던 사건이에요. 아무 이득도 없는 거 베트남 공산화 되는 거 막아주려고 미군이 대신 피 흘리면서 그렇게 싸우다가 하도 미국 내부에 있는 좌파 세력들이 반대 평화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자 꽃밭에서 놀자 이런 놈들 때문에 더러워가지고 포기하고 철수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리스크만 많고 얻는 거는 없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미군이 철수한 베트남이 어떻게 됐습니까? 평화협정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월맹군이 곧바로 빠르게 공격을 개시해가지고 불과 한두 달 만에 적화가 됐습니다. 몇 달 만에. 적화가 된 베트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사람들은 보트 피플이라고 배 타고라도 공산화의 폭정을 피해서 떠나겠다고 바다로 나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밥이 되고 죽고 굶어 죽었고 태양빛 아래에서 바다 아래에서 수많은 베트남 인민들이 공산군의 총부리 앞에 숙청을 당했습니다. 그게 베트남의 적화 통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바라보실 때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이미 충분히 위험한 단계의 문턱까지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순간 그 지옥의 문은 우리가 이미 한 발자국 열고 들어온 그 지옥의 문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그 순간 바로 닫히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그러니까 그 거대한 현관문이 그 바람에 꽝 닫히는 거 막는 거 그거 여러분들 노루발 산발이 같은 거 그거 있잖아요. 아파트 현관문에 그게 탁 문 닫히지 말라고 있는 조그만한 그 다리 그거 하나라니까 주한미군의 존재가. 그게 없으면 대한민국의 지옥의 문은 닫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아저씨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1, 20대 동생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이 모를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저씨. 그때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고인 경기고에 그리고 서울대 코스 밟았던 사람입니다. 뭐 전형적인 산업화 세대의 어떤 성공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저씨를 제가 지금 왜 보여드리느냐. 여러분들 제가 방금 노무현과 문재인은 천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대표적인 사건들 중에 하나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 그 노무현 씨가 천사가 아닌지 제가 그 예를 들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남상국 아저씨 이 사람을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 사진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남상국 씨는요, 놀랍게도 투신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그 기회의 시절 본인의 노력과 또 잘 맞물려 떨어진 행운을 잘 붙잡아가지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한 회사의 사장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투신 자살을 한다? 왜 그랬을까요? 그죠? 이 사람도 뭔가 심신에 커다란 충격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충격이란 게 뭐냐? 밑으로 잘 따라오세요. 제가 여러분들 밑줄 치고 검은색 네모 박스 쳐놨죠? 노무현이 지난 2004년 당시 대통령이었을 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검은색 네모 박스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고 크게 성공하신 분이 시골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돈을 주고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빨간 밑줄, 시골에 살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노무현의 형 노건평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봉하대군이라고 불렸었죠. 즉 노무현이 하는 말을 풀이하자면 남상국 사장이 애꿎은 자기 형님을 찾아가가지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인사청탁을 하고 기업가로서 뇌물을 바쳤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피 맺힌 유가족들의 항변은 달랐습니다. 2009년 4월 남상국 사장의 유가족은 퇴임한 노무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유가족의 주장과 당시 검찰 조사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노무현의 형 노건평 씨가 남상국 사장을 찾아가가지고 사장 연임을 도와주겠다며 각종 공사 수주를 요구하고 금품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에 어쩔 수 없이 남 사장이 돈을 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진짜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사건의 앞뒤, 피해자와 가해자를 완전히 뒤바꾼 겁니다. 기업인이 찾아가가지고 뇌물을 주는 것과 그리고 권력자가 찾아가가지고 뇌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저도 조그만한 자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참 이 사건을 볼 때마다 화가 나던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대통령 친형이 찾아와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같으면 그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대놓고 요구하는 게 아니더라도 받고 싶다라는 그 뉘앙스만 풍겨도 그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미성년자, 학생, 젊은 지금은 혹시나 또 소신있게 거절하겠다라고 손쉽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한 30대 이상 혹은 40, 50대 이상의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친형이 뇌물 달라고 하면 그 거절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했다 치더라도 그 뉘앙스만 풍기면 그걸 거절을 하겠냐고.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내 목숨이 나 한 사람만의 목숨이 아니라 내가 한 조직체의 장, 리더가 돼가지고 이미 처자식 식구들도 딸려있고 내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부하 직원, 임직원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딸려있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내 개인만의 소신과 자존심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라는 사람이 주는 그 어마어마한 압박감, 이때 결국 돈을 건넨 사실이 언론에 터져버렸는데 언론을 보니까 갑자기 웬걸 생방송에서는 현직 대통령이란 사람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대기업 사장처럼 많이 배우고 성공한 양반들이 시골에 힘없는 노인네 찾아가가지고 굽실대고 조아리고 그 돈을 갖다 바치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건 여러분들 진짜 악마 아닙니까? 악마? 저는 진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 정말 진짜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인데 이때 한 남자가 이 생방송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그 무력감과 모멸감이 상상이 가십니까? 남상국 씨가 이때 당시에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들으면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언론에 폭로하고 억울하다고 맞짱이라도 뜰 겁니까? 그게 싸운다고 해서 싸워집니까? 기업가가 대통령하고? 억울하다고 해명한다고 그 해명이 먹혀요? 살아있는 형 권력 앞에서? 지금 당장 내 자존심 때문에 욱한다고 해서 현직 대통령하고 맞받아 쳐버리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합니까? 남겨진 가족들의 삶은요? 나만 바라오고 따라오던 부하 직원들 수백 명, 수천 명의 삶은요?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 동안 몸 바쳐서 일궈온 기업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공중분해 당하는 겁니다. 권력 앞에. 그거는 여러분들 진짜 도저히 나 개인만의 자존심만으로는 절대로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노무현의 이런 기자회견을 들은 남상국 사장은 그 길로 몇 분 뒤에 곧바로 차를 타고 나가서 한강의 어느 대교로 간 뒤에 투신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남상국 사건의 팩트예요. 평생 동안 달려온 한 가장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지금 형이 말하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도 청소년에서 한 걸음 벗어난 거고요. 이제 철없는 10대 중고딩이 아니라 청소년에서 한 걸음 벗어나서 아버지의 무게, 가장의 무게, 어른이 되는 과정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한 걸음 더 다가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0대 동생들이라면 말이죠.
혹은 대학생이라면. 그러니까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피해자와 가해자의 앞뒤가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소름 돋죠? 정말 무섭고 더럽고 무서운 게 정말 어른 사회 정치판입니다. 여러분들 노무현이 천사라고요? 이런 노무현이 인간적이고 소탈적이고 서민적이라고요? 그러니까 형처럼 이런 일화를 지난 사건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런 군중 심리와 대중 여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내가 노무현 임기 만렙에는 노무현의 무능함과 뻔뻔함을 그렇게 미워하던 국민들이 그래가지고 이명박 씨가 이회창 씨와 표를 그렇게 많이 나눠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대통령 당선까지 시켜줬던 국민들이 불과 몇 달 뒤에 광우병 사건 가지고 다음 정권을 그렇게 욕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노무현 퇴임하고 나서 봉화마을 내려가가지고 밀짚 모자 서민 코스프레 한번 하니까 온 국민이 좋다고 그렇게 미쳐 날뛰는 모습을 바라볼 때 진짜 지식인 관점에서 그런 사람들을 내려다볼 때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역겹고 안타깝고 가슴이 찢어지죠. 불특정 다수의 저 서울의 그 남산타워 이런 데 올라가가지고 그 거대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 그 속에 파묻혀서 움직이고 있는 그 수많은 인파들을 내려다볼 때 지식인의 기분은 가슴이 찢어진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변기통을 붙잡고 토해야 정상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론 수준을 바라볼 때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래, 이토록 인간 사회와 심리라는 게 무섭고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무현 정권 시절에 자살한 기업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근데 좌파 네티즌들은 그런 노무현보다 평생 살면서 교통위반 딱지 한번 떼어본 적 없고 범칙금 한번 안 내보고 남의 얼굴에 상처 한번 안 대봤던 나 같은 사람들을 더 미워하는 겁니다. 적폐라고, 앞잡이라고, 독재의 노예라고, 대기업과 자본가들의 알바라고, 알바. 개인은 똑똑하나 군중은 우매하다라는 격언이 이제 좀 와닿으십니까? 오만한 표현이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들 누구나 지식인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멍멍이와 꿀꿀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나 혼자 잘났다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 사회,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사회에서 주인 노릇을 똑바로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지식인이 될 수가 있다니까. 제가 늘 제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지식인이란 어떤 특별한 재산이 많거나 유별나게 긴 가방끈을 자랑하거나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지식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누구든지 개와 돼지가 될 수도 있다니까. 저보다도 더 평등하고 균형 잡힌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진짜로 나 같은 사람이야말로 이상주의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 실제 직업으로 사람 차별하고 재산으로 사람 차별하고 학벌로 사람 차별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프라인 바깥 사회에 나가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안 그런다니까. 오프라인에서도 가방끈이 좀 짧고 학교를 못 나온 분들이 계셔도 어쩌다가 사회 시사 이야기가 나오면 정중하게 그분의 의견을 5분 정도는 3분에서 5분 정도는 경청을 해본다니까. 절대 그 가방끈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 직장 타이틀로 찍어 누르지 않아요. 나는 내 손아래 사람, 내 후배들을 그런 식으로 찍어 누르지 않는다니까. 어떻게 보면 나야말로 정말로 강력한 이상주의자인 거죠. 현실주의와 이상주의가 혼재가 되어 있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은. 절대 내가 오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개인은 똑똑하나 군중은 우매하다라는 격언이 이제 좀 와닿지 않습니까? 내가 늘 말씀드렸죠. 한 사건을 두고 군중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을 거기서 한 발자국 떼어놓고 바라보라니까. 한 인간 사회가 얼마나 쉽게 어리석어질 수 있는지 상상이 좀 가십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들도 지식인이라니까. 책에서만 보던 그런 문구를 나는 여러분들 피부에 진짜로 와닿게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문구들을 120%, 150% 정말로 이해해서 내가 책에서 읽었던 지식을 지혜라는 레벨로 나는 녹여낸 사람이거든요. 개인은 똑똑하나 뭐 민중은 우매하다라든지 뭐 그런 대중 여론의 폭력성과 야만성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런 뭐 1, 200년 전에 그런 유명한 유럽의 지식인들이 남겼던 그런 격언들 말만 들어도 실제 피부에 와닿고 이해는 안 되잖아요. 그거를 나는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완벽하게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다니까. 피부에 와닿게. 그러니까 노무현이 지금 이렇게 무시무시한 짓을 했던 노무현이 이제 와가지고 서민 코스프레 한 방에 영웅이 되는 걸 보면서 한 인간 사회가 얼마나 쉽게 어리석어질 수 있는지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저 파도 속에 한번 휩쓸려 버리면 평생 살면서 아무한테도 피해를 준 적 없는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는 좌파 네티즌들처럼
주체적인 생각은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좀비가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줬다고 나를 그렇게 격렬하게 증오를 해. 자기들의 영웅을 그러니까 깐다는 거야. 문재인과 노무현 같은 사람을. 나는 그 사람들이 영웅이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하는데 자신들이 그 숭배하던 그 거대한 석상, 우상 숭배를 하다가 그 우상이 망가지니까 그게 싫은 거야. 우리는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 선이고 천사고 너네는 악마고 적폐 세력인데 자꾸 그 자신의 머릿속에 그 이분법적인 가치관을 내가 자꾸 뒤흔드니까 그게 불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평생 좌파 네티즌들은 내 말을 들을 때마다 자기 머릿속에 있던 그 신념이 평생 동안 옳다라고 믿어왔던 그 고집이 흔들리거든. 두려운 거예요. 진실을 알기가. 나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맙소사. 이분의 사건을 보고도 노무현과 문재인이 천사라는 그런 개같은 소리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어휴. 안타깝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그냥 항상 말씀드렸죠. 뭘 모르니까 머릿속에 든 게 없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좌파가 되는 거라고. 머리에 든 게 있으면 저런 사람들을 추앙하고 영웅시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형은 솔직히 이번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사망 사건을 바라보면서 옛날 대우건설 남산국 사장 사건이 떠오릅니다. 왜 이 사건들을 예로 들어줬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기승전결이 그래 기승전결이 깔끔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사망 사건을 보면서 나는 옛날 대우건설의 남산국 사장 사건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과 대중들은 이런 거를 기억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나같이 이런 걸 자꾸 일깨워주려는 사람들의 입을 가로막고 싶을 겁니다. 그 누군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한 사회 전체가 병이 들고 한 사회의 집단 지성이 마비가 되고 불과 몇 년 전의 사건도 쉽게 묻혀지고 잊혀지고 사회 전체가 너무나도 손쉽게 왜곡이 된다는 겁니다. 노무현이 여러분들 도대체 언제적 사람입니까? 한 30년, 40년 전 대통령이었나요? 뭐 형이 태어나기 전에 대통령 하던 사람입니까? 천만에 약 10년 전에 대통령이었습니다. 10년 전에. 고작 10년 전 대통령이라고. 그 불과 10년 만에 대한민국 여론이 얼마나 쉽게 병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진짜로 벼랑 끝에 서 있다니까. 만약 앞으로 이런 정권, 이런 추세가 또다시 5년, 10년, 15년만 더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솔직히 멀리 갈 것도 없어. 내년 2019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저쪽 세력이 한 번만 더 이기면 대한민국은 끝입니다. 그때는 진짜로 농담 아니라 끝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납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저쪽이 이기면. 얼마나 사회 전체가 근현대사와 정치인식이 많이 왜곡되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앞으로 쟤네들이 몇 년만 더 집권을 해도 어떻게 될지? 노무현의 자살로 친노인사들 그리고 측근 비리가 모두 사회적인 동정여론 아래에 묻혀버렸습니다. 지금 문재인이나 유시민 같은 인간들, 함량 미달의 인간들이 사회적으로 득세해가지고 거들먹거리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노무현의 자살로 이런 측근들의 어떤 문제들이 전부 다 뒤덮여버렸죠. 대한민국 전체가 감성주의의 거대한 심파극 그리고 사기판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 모든 것들이 감히 환하게 대낮처럼 내려다 보이는 입장에서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스스로 깨어있다고 단단히 착각을 하면서 정의, 깨시민 노래를 부르면서 횃불을 들고 춤을 추고 국민들을 끊임없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증오심을 부추기고 세뇌시키면서 죽창으로 찌르고 단두대에 목을 매달면서 열광을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끔찍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한국은 진짜 그러면 안 되는 나라예요. 산업화 세대가 정말로 피땀 흘려가지고 세운 위대한 나라인데 그 위대한 나라가 짧았던 전성기를 마감하고 본래에 비참했던 수준으로 너무나도 빠르게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